안녕하세요. 네, 우리 제1주 2교시 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기력은 어떻게 정하는가? 전기력을 정하는 힘의 법칙이 무엇인가 배웠어요. 그게 뭐였어요? 쿨롱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쿨롱의 법칙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전기력을 계산하려고 하는 대상들은 점전하가 많아요? 점전하가 아닌 게 많아요? 점전하가 아닌 게 이제 많겠어요. 그러면 점전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중첩 원리를 이용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계산할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새로운 물리량 도입하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이 바로 전기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공부합니다. 우리 전자기학은 목표가 전기력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전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른 전하가 있어요. 이때 이 전하들이 이 전하에 작용하는 이 힘을 내가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어때요? 눈으로 톡 봐도 이거 바로 구해질 것 같아요? 안 구해질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원칙적으로는 요 놈이 점전하들의 모임이다. 요것도 점전하들의 모임이다. 쫙 자른 다음에 그 점전하 사이의 힘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중첩 원리로 더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힘들면 물리학에서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1학기 때 배운 거 회상할 것 같으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해결하는 방법이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전기력을 구하기 근데 쉽게 하기 위해서 전자기학에서 첫 번째 도입하는 물리량이 전기장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 도입하는 물리량이 전기장이라고 한다면 전기장 하나만 도입해 놓고 이제 끝내겠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뭐 어쩐다는 소리 같아요? 네, 다른 것도. 근데 이 전기장 도입하는데 목표가 뭐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전기장을 도입하겠어요? 전기장을 알기 위해서 또는 전기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전기력을 구하기 위해서다. 전기력을 구하는 방편으로 우리 전기장을 도입한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 전기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전기장을 반드시 도입해야지 되는 이유도 있었어요. 처음에 전자기학이 발달할 때 굉장히 좀 문제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격힘의 개념상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이런 게 되겠어요. 이 원격힘의 개념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장이 처음 도입되었는데 아까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새로운 물리량 도입한다고 그랬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원래 도입하게 된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전화 하나 있어요. 이렇게 Q1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래서 A라는 점에 Q1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힘이 하나 점전하가 있어요. Q2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생기겠어요. 이게 바로 FA 뭐 여기다 엄격하게 쓰면 여기다가 F1, 2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아무튼 Q1이 작용하는 전기력 FA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요 전하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옮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요놈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 붙어 있지가 않아요. 떨어져 있는데 이 전기력은 어떤 경우에도 작용하냐면 전하가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가 저기 목성에 있고 얘도 작용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멀어도 작아지겠지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힘이 이렇게 바뀌는데 요놈이 움직였는지 어떻게 알고 여기 힘이 이렇게 바뀔까?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여기에 요놈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전기력이 작용할까라고 하는 의문부터 사실 알 수가 있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저게 저놈 어떻게 했는지 참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원격 힘의 개념상의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런 기본임 알기 전에 옛날 특히 뉴턴 시대, 뉴턴 처음에 나올 때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
두 물체 사이의 힘은 접촉할 때만 작용한다. 접촉할 때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떨어져 있는데 힘 작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그거 좀 곤란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장 또는 꼭 전기장뿐 아니라 다른 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런 장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격 힘의 개념상의 문제점이 뭔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잘 됐어요? 네, 그러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말로 하면 Q는 Q1이 이동한 줄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전기장은 뭐냐? 정의하도록 하겠어요. 전기장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 생각나요? 전기장이란 뭐냐면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이에요. 전하를 가져왔더니 거기에서 힘을 받아요. 따라서 원격 힘이라는 문제점이 없어져요. 여기 전하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요 놈이 여기가 전기장이기 때문에 힘 받는 거예요. 여기 전하가 있어서 힘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근데 이 전기장은 왜 생기냐면 이 전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전하가 여기 전화 하나 갖다 놓으면 주위를 전기장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장이기 때문에 힘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전기장에 힘 받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점 해결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의 역할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자기 주위의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전기장에다가 전하를 가져다 놓으면 전기력을 받는다. 전하가 전기력 받는 이유는 전기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받는다라고 설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쿨롱 법칙은 두 전하와 전하 사이에 전하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힘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떨어져 있는 거 힘받는 거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전하가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바꾼 다음에 전기장에서 전하가 힘받는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네, 사실은 다른 힘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중력장,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력장이란 뭐예요? 이것은 만일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질량 주위에 중력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중력장에 놓인 질량은 중력을 받는다 또는 만일력을 받는다. 달이 지구로부터 힘 받는데 지구가 달을 잡아다니는 힘은 지구 주위에 중력장이 생기고 그 중력장에 놓인 달에 만일력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에 놓인 전하는 전기력을 받는다. 또 자기장은 뭐예요? 자석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에 놓인 자석은 자기력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원격 힘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기장을 도입할 것 같으면 우리 전기력 구할 때 크기를 갖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력 구할 때 훨씬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루는 방법을 우리 공부하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전기장을 어떻게 구하는지 하는 거 먼저 구하도록 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먼저 장은 봤더니 아까 봤더니 전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중력장도 있고 또 자기장도 있고 많죠. 근데 장은 사실은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장은 벡터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속도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모두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장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장은 수학적으로 뭐냐면 장과 직접 관련 있는 게 바로 함수입니다. 여기 함수가 있으면 함수는 여기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는 마음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정해지면 어떤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x가 1일 때 어떤 값, 2일 때 어떤 값 이렇게 각각의 독립변수의 값에 어떤 다른 값이 대입하면 이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하죠. 이 독립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아무거나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이걸 우리가 스칼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스칼라장은 그 함수가 스칼라 함수일 때 스칼라장이라고 하는데 이때 독립변수가 뭐면 독립변수가 XYZ면 이 XYZ가 바로 뭐예요? 공간의 좌표축을 정했을 때 좌표축에서 한 점이죠. 그래서 공간의 한 점이 독립변수면 다시 말하면 공간의 위치가 독립변수면 이 얘기는 뭐예요? 공간의 위치마다 숫자가 대응하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공간의 각 위치마다 전부 숫자가 대응하면 그것을 우리가 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숫자, 대응하는 숫자가 스칼라면 스칼라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독립변수가 공간의 위치를 대표하면 이게 함수가 이 함수를 장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스칼라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대응하는 함수가 벡터면 벡터장이에요. 전기장은 어때요? 전기장 우리 쓸 때 어떻게 써요? 여기 ER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공간이 전기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간의 각 점마다 어떤 값이 대응하는데 그 대응하는 값이 바로 벡터장이다. 그래서 벡터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고 전기장이 이런 장이 전기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어떤 숫자가 대응하면 몽졸이 전부 다 이것은 벡터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전기장을 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기장이란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인데 이 전하가 힘을 받는 공간인지 아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미 첫 번째 방법은 전하의 두 번째 역할, 전기장에 놓인 전하는 전기력을 받는 성질을 이용했어요.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이 공간이 전기장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전하를 가져와 봐요. 전하를 가져와서 전기력을 받으면 그러면 전기장인지 알겠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장인데 사실은 이 전기장은 뭐가 만들어요? 전하가 만들죠. 그래서 원래 이 전하를 가져오기 전에 주위에 전하가 있어야지 되겠어요. 전하가 하나도 없는 데는 전기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뭔가 먼저 전하가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하가 만드는 이 전기장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 다른 전하를 가져와요. 이렇게 전기장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가져오는 전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 전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험 전화를 가져오면 전기장인지 아닌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시험 전화가 힘 받으면 이거 전기장이구나 이렇게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식으로 써야 될 텐데 시험 전화를 가져와 가지고 근데 양전화를 가져오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힘을 받는 방향이 어떻겠어요? 양전하고 음전하고 서로 반대겠죠. 그래서 양전하를 가져와 가지고 그 양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힘 받으면 그 주위 공간이 전기장이고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면 그 주위 공간은 전기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험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F면 전기장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의 방향과 먼저 같아요. 그다음에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Q로 나눠요. Q로 나누면 뭐가 되냐면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장이 돼요. 1쿨롱이 받는 전기장하면 1 하면 전기력하고 같겠죠. 2쿨롱이 받는 전기장 2로 나누면 1쿨롱이 받는 전기장이 되겠어요. 전기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이란 바로 1쿨롱이 단위 전하라고 하는 것은 1쿨롱이에요.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을 전기장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 전기장 정의할 때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하고 이 Q는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 전기장과 이렇게 구한 전기장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막 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지만 같아야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Q가 작아지면 전기력도 똑같이 작아져요. Q 절반 갖고 오면 전기력도 절반 작아져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누면 이 결과가 바로 뭐냐면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에요. 자, 요거 2쿨롱이면 2로 나누면 1쿨롱 나오죠. 요거 0.1로 나누면 몇 쿨롱 받는 거예요? 이것도 1쿨롱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요 큰 놈으로 나누거나 작은 놈으로 나누거나 그걸로 나누면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뭐만 달라지냐면 시험장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시험 전화는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전기장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영향 안 줘요. 내가 시험 전화 갖고 온 것 때문에 만드는 그 시험 전화가 주위 공간에 만드는 전기장은 자기 자신은 측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 놈이 받는 전기력은 자기 자신의 전화 때문에 받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아까 리미트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맞는 거 있죠. Q를 0으로 보내는 거. 이건 왜 0으로 보내냐면 값은 똑같은 값인데 만약에 이걸 큰 걸 갖고 왔다 그래봐요. 굉장히 큰 전화를 갖고 오면 원래 전하들이 전기장 만들었는데 요거 갖고 오면 요놈 때문에 요놈들이 힘 받아가지고 좀 이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동하면 전기장이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 분포되어 있는 전하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시험 전하를 갖고 오는 게 좋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리미트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장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전을 갖고 와서 전기력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전기력을 그 시험전화의 전화량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 방법 알았죠? 자,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역할, 전하가 주위에 전기장을 만든다는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면 전하가 주위에 만드는 거, 전기장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놈이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놈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요놈이 만드는 거 구하려고 하면 요거의 전기력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의 전기력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전기력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R1이 Q에 만드는 거 이렇게 구해지죠. 우리 쿨롱 법칙이죠. 그러면 전기장은 뭐가 되겠어요? 전기장은 요 Q로 나누면 되겠어요. Q로 나누면 요거 하나만 없어지면 되죠. 요거 하나만 없어지고. 자,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건 바로 우리가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한 것은 전하의 역할의 두 번째 역할을 이용한 거라면, 자, 요건 지금 첫 번째 역할인데 이게 바로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쿨롱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건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걸 바로 쿨롱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이거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전기장 Q로 나눠서 이렇게 구한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쿨롱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하가 하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점전하가 전기장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그림은 안 그렸지만 점전하가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개. 그리고 나서 Q가 이렇게 있으면 그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먼저 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I번째가 여기 I번째가 아래에 있는 놈한테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원인이 되는 건 이렇게 나중에 놓으면 됐어요. 요거 받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I번째가 주는 전기력 이렇게 됐죠. 여러 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다 더하기만 하면 되죠. 이게 다 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있던 하나 있던 걸 그대로 I랑 N까지 더한 거죠. 이렇게 다 더한 거일 뿐이에요. 여기 아까 원이라고 됐던 걸 I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 더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됐죠. 그러고 나서 이게 전기력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Q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 Q는 여기만 있죠. 이거 나누기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Q로 나누면 이렇게 전기장이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쿨롱 법칙과 중첩 원리를 한꺼번에 이제 적용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점전하 하나가 만드는 전기장 또는 점전하가 여러 개가 만드는 전기장을 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하들이 점전하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 만드는 거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렇게 더하기 대신에 이제 뭘 이용하면 되냐면 적분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적분 이용하는 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전기장 만드는 게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을 잘하니까 뭐 이렇게 다 하겠지만 수학 못한 사람, 나 수학은 전혀 소질 없어 할 때는 이거 아까 막 더하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복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냐면 옛날에 19세기에 페러데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잠깐 지난 학기에 또 한번 소개를 했는지 모르지만 페러데이는 공부를 굉장히 안 한 사람이에요. 아주 빈민가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뭐 수학도 잘 못했어요. 이 사람이 전기장 같은 거 계산을 하니까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만들었냐면 아주 쉽게 전기장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력선은 사실은 전기력하고 상관없어요. 전기장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기다 역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은 전기력의 선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전기장의 모습을 알려주는 선이 되겠어요. 자기력선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건 자기장의 모습을 알려주는 선이에요. 이거 어떻게 그리느냐? 자, 여기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력선. 전기장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알려주게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 플러스 전하, 이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마이너스 전하 없어요. 플러스 전하 하나만 있다면 이렇게 그려야지 되겠어요. 여기 뭐가 있다면 어때요? 대칭으로 그려야 되겠죠? 대칭. 요 사이사이 하나씩 더 그려도 좋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냐?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리면 전기력선 이렇게 되는데 전기력선의 특징은 뭐냐면 플러스 전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없으면 플러스 전화에서 나오기만 해야 되니까 구부러지면 안 되고 똑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전화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겠어요. 근데 플러스 전화하고 마이너스 전화가 또는 뭐 같이 있다면 여기에 플러스 전화하고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있다면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이건 플러스 전하고 플러스 전하가 이렇게 있다면 나오기만 하죠. 나오기만 하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거 대략적으로 그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린 것으로도 전기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몇 가지 성질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전기력선은 반드시 플러스 전화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간다. 어디서 전기력선이 처음 생기는 데는 전부 다 플러스 전화여야 돼요. 플러스가 전화가 아닌 데서는 절대로 전기력선이 안 생겨요. 없어지는 데는 반드시 마이너스 전화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결코 둘로 갈라지지 않아요. 가다가 둘로 가지치지 않아요. 합쳐지지도 않아요. 세 개로는 갈라지겠어요? 안 갈라지겠어요? 절대 안 갈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 두 가지 원칙만 이용해서 그릴 것 같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기장의 방향은 그 위치에서 전기력선의 방향과 같아요. 전기력선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선의 방향과 같겠어요. 그 다음에 방향은 그렇고 세기는 어떠냐?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아요. 전기력선이 빽빽한 데서는 전기장이 세고 듬성듬성한 데서는 전기장이 약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플러스 전화 하나에서 전기력선 그릴 때 바깥으로 나가면 밀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멀리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멀어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점전화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세기가 약해지는데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약해져야지 돼요? 쿨롱 법칙에 의할 것 같으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약해져야 되겠죠. 전기력선만 그려가지고 우리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누가 만든 거냐면 패러데이라고 하는 학자가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공부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패러데이가 전자기학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학자가 됐고 사실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패러데이 법칙, 이거 놀라운 법칙을 발견했어요. 전자기학의 거의 마지막에 우리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기력선만 그려서도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의 모습을 대강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력선만 그려가지고 쿨롱 법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쿨롱 법칙은 비틀림 신자를 이용해서 쿨롱이 실험으로 알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실험으로 알 때는 거리의 제곱에 딱 반비례할지 또는 거리의 1.9승에 반비례할지 거리의 2.1승에 반비례할지 이거 사실은 실험으로 알기 힘들어요. 만유인력 법칙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기 때문에 쿨롱 법칙도 쿨롱이 실험으로는 뭐 1.99, 뭐 1.95 뭐 이렇게 구했더라도 그냥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텐데 자기력선 그리면 이게 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기력선만 그려서 점전에 대한 쿨롱 법칙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렸다고 해요. 자, 여기 이렇게 전기력선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다가 이 점전하가 중심에 있고 반지름이 R인 여기를 이렇게 구 표면을 그렸어요. 그러면 구 표면의 넓이가 얼마예요? 반지름 R인 9를 그리면 구 표면의 넓이, 구 표면은 얼마였든지 간에 이 구 표면을 지나가는 숫자가 뭐 10이라면 더 큰 구를 그리더라도 10개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절대로 가지를 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R이 점점 크더라도 안 변하죠. 그래서 밀도는 어떻게 돼요? 밀도는 바로 뭐냐면 요 전기력선의 숫자를 요놈의 넓이로 나눈 게 바로 밀도죠. 그래서 전기력선의 숫자는 바뀌지 않는데 N은 바뀌지 않는데 요걸 나눴어요. 이거 밀도예요. 이게 바로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가 나왔어요? 거리 제곱에 딱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게 바로 나왔죠. 이거 쿨롱의 비틀림 진자 실험으로는 이렇게 딱 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전기력선만 그려가지고는 쿨롱의 법칙에서 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혹시 무슨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쉽습니까? 그렇죠? 너무 쉽죠? 네. 자, 그러면 먼저 이런 전기장을 구하는 것을 연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전기 쌍극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쌍극자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플러스 점전화 하나만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단극자예요. 쌍극자는
플러스 점전하고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점전 마이너스 Q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전기 쌍극자예요. 그래서 거리 D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전은 Q와 마이너스 Q를 한꺼번에 볼 때 이걸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여기다 한번 전기 쌍극자를 그려보기로 하겠어요. 여기다 좌표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에 하나는 플러스 Q, 하나는 마이너스 Q 이렇게 그리겠어요. 그랬을 때 이걸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럴 때 항상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전기 쌍극자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기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어떤 특징이에요? 요 D하고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점전화 두 개 있는 그 사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쌍극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요? 점전화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어때요? 그래서 R1은 D 정도에서 보면 이건 점전화 두 개를 보이는데 어디서 봐야지? 멀리서. R2인데 이 R2는 어때요? D보다 훨씬 크면 이거 쌍극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요 두 개가 조금 바뀌더라도 바깥에서 볼 때는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전기 쌍극자에는 전기 쌍극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그 고유한 성질을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정해졌냐면 Q에다 D를 곱한 거예요. 전하에다가 이 사이에 거리를 곱한 거예요. 만약에 거리가 더 크게 되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더 커지겠죠. 근데 더 커지지만 전하를 줄이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같게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같으면 멀리서 볼 때는 요 크기가 좀 달라지고 뭐 하더라도 상관없이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 요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은 Q하고 D에 따로따로 의존하지 않고 Q와 D의 곱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전기장 구할 때 우리 몇 번째 방법으로 구하는 게 좋겠어요? 자, 이런 거 구할 때는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을 우리 먼저 구하면, 자, 이렇게 있을 때 P점에다가 다른 데서 구하면 복잡하니까 요 축상에서 구하도록 하겠어요. 축상. X축상. P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X가 D에 비해서 굉장히 멀다라고 할 때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 X는 4파 입실론 제곱은 2라고 여기서 Q, 요 플러스 Q하고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제곱하면 되죠. 여기서 X 마이너스 2분의 D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Q 한 다음에 요건 X 플러스 2분의 Q 이러면 되겠어요. 자, 요거 두 개 더하는데, 우리 어떤 근사를 쓸 거냐면 뭐예요? X가 D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근사를 쓰도록 하겠어요. 우리 지난 학기에 이런 근사를 쓸 때는 크다는 근사를 이용해요? 작다는 근사를 이용해요? 작다는 근사를 이용해야 되죠. 작은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시해야지 됐어요. 그럴 때 이게 굉장히 크면 어떻게 하면 작은 걸 만들어요? 그걸로 나눠주면 됐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x를 바깥으로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x를 빼면 x제곱이 되고 여기에 뭐가 돼요? 2x분의 d가 이렇게 남죠. 그러면 2x분의 d는 요거는 굉장히 작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어떤 근사식을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2x분의 d가 1보다 굉장히 작으면 여기 알파가 1보다 작으면 1 더하기 알파 n승은 1 더하기 n알파다라고 하는 근사식을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 놈은 여기에 알파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x분의 d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이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요거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2를 곱했으니까 2x가 x분의 d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해주면 요걸 두 개를 더해주면 요건 앞에 있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는 게 되겠어요. 그럼 뭐만 남냐면 2파 입실론 제곱분의 x 3승분의 qd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전기장의 결과가 qd 곱에 의존하죠. 요 놈을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면 요게 같으면 P만 같으면 Q하고 D가 바뀌더라도 그 곱만 같으면 똑같은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거를 갖다가 곱한 거를 전기 쌍극자 모멘트 P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는 QD를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D보다 크면 Q와 D가 다르더라도
P만 같으면 같은 전기장을 만드는 게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특징이 되겠어요. 전기 쌍극자는 사실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량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비교할 것 같으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극자가 만드는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했는데 아까 봤더니 어때요?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죠. 이게 쌍극자가 되면 어때요? 두 개 합은 그 두 전화의 합은 쌍극자 전체의 총 전화량은 0이에요. 총 전화량이 0이면 전기장을 안 만들 것 같지만 그 0이 골고루 섞여 있지 않고 좀 이렇게 옆으로 뻗쳐 있기 때문에 전기 쌍극자가 되고 주위에 전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이거 사실은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벡터량이어서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벡터량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하나의 전하 곱하기 요 D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Q에서 Q까지 가는 선분 벡터예요. D는 어떤 방향? 마이너스 Q에서 Q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기 쌍극자의 방향은 이 D의 방향이 되겠어요. 크기는 Q 곱하기 T고 이게 전기 쌍극자예요. 그래서 이걸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사실은 아까는 그 축상에서만 계산했는데 축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할 것 같으면 이렇게 돼요. 일반적으로 구하면 좀 복잡하죠. 그렇지만 아무튼지 거리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 아까 계산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는 아까 어떤 경우가 계산한 거냐면 여기 X방향만 계산했죠. X방향만.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어요. R도 X방향만 있어요. 그래서 R의 방향이 X방향하고 같다고 생각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되냐면 X 도 X 하니까 요거 1이 됐죠. 여기 마이너스 PX 하니까 여기 2가 남아서 2분의 1 됐죠. 그래서 아까 앞에 처음에 2파이 필연제분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전기 쌍극자 모멘트가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방향에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면 되겠어요. 좀 복잡한 거죠. 그러면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을 알았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전기장에 전기 쌍극자가 놓이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알아야지 되겠어요. 항상 우리 점전화할 때도 그랬죠. 점전화 하나가 있으면 점전화 하나가 만드는 전기장은 뭐냐? 또 전기장에 놓인 점전화가 받는 전기력은 뭐냐? 점전화가 받는 전기력은 그냥 Q2죠. 그러면 전기 쌍극자가 받는 힘은 뭐가 될 거냐면 전기장에 전기 쌍극자가 놓였다고 할 때 좀 간단한 거 하기 위해서 여기 균일한 전기장에 놓였다고 하겠어요. 전하가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고 전기장에 놓인 전하가 전기력을 받듯이 전기 쌍극자도 아까 주위에 전기장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래 있던 전기장에 전기 쌍극자를 놓으면 전기력을 받는다 그랬는데 보니까 어떠냐면 사실은 전기 쌍극자의 총전은 어때요? 0이죠. 그래서 이 받는 거 계산하면 각각의 전하가 힘을 받겠지만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받는 힘의 합은 0이 돼요. 대신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가게 하는 토크를 받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계산하면 여기에 이런 전기 쌍극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놈이 받는 전기력하고 요 놈이 받는 전기력이 어떻게 돼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죠.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돼요. 근데 여기에 두 개 서로 방향이 반대인 두 개 이런 힘을 받으면 요 놈이 전기 쌍극자를 어떻게 만들려고 해요?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죠. 돌아가게 만드는 토크를 받는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쌍극자에 속한 점전화 Q가 받는 전기력, Q가 2가 되겠어요. 자, 2가 일정한 거예요. 마이너스 Q가 받는 것은 마이너스 Q2가 되겠죠. 두 개 합하면 0이 되겠어요. 근데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토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곱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Q가 받는 토크는 R1 곱하기 마이너스 Q. 여기서 이 R1은 마이너스 Q까지의 위치 벡터예요. 그래서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Q가 받는 거는 R2 곱하기 FQ 이렇게 되죠. 그러면 FQ는 Q2니까 그대로 썼어요. 이것도 Q2 그대로 썼어요. 이거 두 개 더하겠어요. 이 두 토크를 그대로 더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인데 사실은 R2 마이너스 R1 하면 이게 뭐하고 같아지냐면 D하고 같아져요. 그건 우리 여기서 구한 거죠. 여기 D가 바로 뭐냐면 R2 빼기 R1이 D죠. 그래서 여기 R2 빼기 R1 이렇게 나오죠. 이게 D가 되겠어요. 근데 이 QD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로 된 전기 쌍극자 모멘트로 했어요. 그래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 곱하기 2. 그래서
사실은 토크는 뭐가 되냐면 P 크로스 E가 돼요. 이거 아주 재미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균일한 전기장에 전기 쌍극자가 놓이면 전기력의 합은 0이지만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 P 크로스 E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만들었고 구했고,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장 구했고, 그 다음에 전기장에 놓인 점전화가 받는 전기력, 그 다음에 전기장에 놓인 전기 쌍극자가 받는 전기력은 0. 그 다음에 토크, 이게 돌리게 하는 토크를 받는다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죠. 우리 어떤 문제 풀어보냐면 원점에 놓인 점전화가 X축 이의 X는 15cm인 곳에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려고 한다. 뭐 쉽네.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 구하려고 한대. 쉽네. 그곳에 시험전화 Q는 1쿨럼을 가지고 왔다.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곳에 시험전화 1 마이크로쿨롱, 마이크로쿨롱은 10의 마이너스 6승쿨롱이죠. 가지고 왔다. 그곳에서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1번과 A번과 B번의 답이 같아요? 틀려요? 네, 같죠. 같죠. 네, 같죠. 뭐, 그거 다 구해봐야 알겠어요? 안 구해봐도 알겠어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구하면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먼저 구하는 거죠. 쿨롱의 법칙에 다 대입하는 거예요. 다 대입했더니 4 곱하기 여기다 다 했는데 전기력을 구했어요. 전기력. 근데 요거 1로 나눠야 되죠. 전기력은 이렇게 되는데 1로 나눠야 되니까 4 곱하기 10의 12승. 1쿨롱 가져왔으니까 4 곱하기 10의 12승 그대로 되네.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방향하고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X축 방향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두 번째, 전기력의 크기는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구하는데 Q0 하니까 아까 Q0는 같은데 이 Q가 작아졌어요. 이건 더 작아졌죠. 근데 뭘로 나눠요? 더 작은 놈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크기는 똑같죠. 크기는 똑같으니까 시험 전화를 다른 것으로 가지고 오더라도 전기장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에서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처럼 시험 전화의 전기장이 다르더라도 구한 전기장은 똑같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인 것 같죠?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16점. 자,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두 전화가 놓여 있다. 네, X축 두 점전화가 놓여 있네. 마이너스 10하고 20에 점전화 놓여 있어요. 하나는 10 나노쿨롱이고 다른 거는 마이너스 20 나노쿨롱이 되겠어요. 이랬을 때 X축 위에서 전기장이 0인 곳을 구하라. 여기 전기장이 0인 곳 어디 생기겠어요? 자, 여기에 어떤 다른 시험전화를 하나 가져온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하면 요 놈의 시험전화, 양전화를 갖고 오면 요 놈이 Q1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은 어떤 방향? 오른쪽, 왼쪽? 오른쪽 되겠죠. 그 다음에 Q2 때문에 생기는 건 오른쪽, 왼쪽? 이것도 오른쪽이죠. 따라서 이거 둘 다 오른쪽이니까 요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0인 게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네, 안 생기겠죠. 그래서 두 개의 방향이 달라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길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기서는. 네, 이거는 여기서는 생기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전기력선을 그려보면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생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X축에서 전기장 0인 것을 구하라. 세 번째 전화 Q3를 어디에 놓아야 원점의 전기장이 0이 되는가.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네요. 복잡한 문제. 그렇지만 이거 푸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에서 전기장이 0이면 X축 어디에선가 전기장이 0이면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다 구했을 때 이걸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X라는 위치에서 전기장이 0이면 자, 그때 전기장 구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전기장 0인 곳에서 첫 번째 Q1에 의한 전기장, Q2에 의한 전기장 구한 거예요. 두 개 더한 게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X를 구하는 게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X를 구하는 게. 그랬을 때 여기에다 절대값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건 단위 벡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단위 벡터인데 단위 벡터는 요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둘 중 하나가 되겠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의 값을 갖는데 X는 마이너스 10cm에 놓인 점전화는 요거 크기가 작고 20cm에 놓인 점전화는 크기가 더 크니까
전기장이 0인 곳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x는 x1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된다. 더 작은 데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니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 놈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아, 전기장이 0인 데가 여기서 생겨야지 된다는 뜻이네. 그거 맞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는 어떠냐면 여기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가 훨씬 더 크고 요 놈은 작으니까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작용하는 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주 잘 풀었어요. 숫자를 대입했더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뭐 배웠어요? 네, 전하가 전기력을 받는 공간이 전기장이다. 전기장의 정의네요. 전하는 자기 주위 공간을 전기장으로 만든다. 전하가 하는 역할이 그거죠. 그래서 전기장을 만드는 역할, 또 전기장에서 전기력을 받는 역할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시험 전화 Q가 받는 전기장이 F면 전기장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을 그리면 전기장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좋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 그렸을 때 밀도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두 점전화 Q와 마이너스 Q가 거리 D만큼 떨어졌을 때 멀리에서는 두 점전화가 전기쌍자로 행동한다. 그 다음에 전기쌍자가 마이너스 Q에서 Q까지 그린 선분 벡터가 D면 QD 벡터를 이것을 전기쌍자 모멘트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기쌍자가 원점에 있을 때 전기장은 이렇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이거 우리가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걸 특별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운 일직선상에 있을 때 또 연습 문제에 나온 서로 수직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이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기쌍극자를 균일한 전기장에 갖다 놓으면 전기쌍자와는 합력은 0이고 토크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마치는데 이번 시간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걸렸어요. 아무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